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즐겁지 않죠? 공부라는 게. 부동산의 결혼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오늘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빛 보고 수업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눈빛을 보지 않고 허공을 보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투자론 두 번째인데 어렵습니다. 네, 마음을 편하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부동산의 결혼 40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민법 60점을 맞는다면 부동산의 결혼도 60점 맞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민법 60점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부동산의 결혼 6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40문제에서 60점을 맞추려면 24문제를 득점하면 되고 24문제면 득점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16개는 처음부터 틀려도 상관없다. 그럼 투자론이 어려운데 투자론 7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7문제 다 틀려버렸어. 그럼 7문제 다 틀렸어도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여유가 몇 개 남았습니까? 9개. 9개. 그래서 투자론이 어려우면 다 틀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투자론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막 포기한다고 그래. 근데 포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는 단계지 이걸 전부 다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려는데 안 움직이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열심히 하려는데 안 움직이네. 가봅시다. 네, 됐습니다. 안 움직이다 또. 예. 안 된다. 자, 부동산 투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안 됐다네? 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투자론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투자론은 이렇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어디 하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중요하다. 그러면 지난주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투자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했습니다. 혹시 위험에서 기억나는 말 있습니까? 위험에서 기억나는 말? 아무것도 없다. 그치?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 있었고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사업상 위험 있고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금융적 위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타인 자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하겠다. 그러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적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렇게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했습니다. 수익률에서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었는데 기대 수익률은 뭘 낸다고 했습니까? 계산 문제. 기대 수익률은 100% 계산 문제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100%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서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슨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이렇게 했었다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자, 오늘은 이렇게 4개 꼭지를 배울 건데,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이 포트폴리오까지 투자론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화폐 시간가치, 현금 흐름, 투자 분석 기법, 이게 투자론 후반부인데, 이 투자론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좀 더 어려워요. 전반부는 약간 추상적이고 후반부는 구체적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가볼게요. 포트폴리오는 필기노트 73쪽입니다. 기본서는 지금 펼 필요 없어요. 73쪽, 73쪽 필기노트는. 그럼 포트폴리오는 1년 동안 저하고 한 3꼭지를 배워, 3꼬에 3개를 배우는데 오늘 배우는 게 1단계야. 포트폴리오는 3단계를 거쳐서 배울 건데 오늘 1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인데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를 하는데 첫 번째 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있는데 이 첫 번째 파트 오늘 할 건데요. 이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3개 파트 중에서 포트폴리오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매년 나온다. 그럼 이 첫 번째 파트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출제 비중은 약 60%입니다. 답이 됐던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약 40%. 올해는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답이 됐었어요. 물론 이 첫 번째 파트에 지문 주지만 답은 두 번째 파트에 됐었고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었어요. 그동안. 자, 가볼게요. 포트폴리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입니다. 미국말로 하면 포트폴리오고
그러면 분산 투자의 반대가 뭘까요? 분산 투자 반대가 집중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 자,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건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고 주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을 하나의 주식만 사요. 하나의 주식만. 그게 집중 투자입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했다. 그럼 집중 투자하면 이 10억을 A라는 회사에, A라는 제약회사의 주식만 샀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A라는 주식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A라는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실제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A라는 주식회사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수익률이 5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A라는 주식회사가 지금 실적이 매우 나빠요. 자금 압박이 시달리고 영업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가 사적 문제가 있고 사생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그 주가가 30%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집중 투자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그러면 대박 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고 쪽박 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클까 작을까? 커요. 그럼 집중 투자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이 회사가 성공을 하면 주식 가격이 높아져 나는 대박 나고 반대 현상이 발생하면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커지죠. 그 변동 가능성이 크면 위험이 클까 작을까? 커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건데 이 위험을 좀 줄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 분산 투자를 하면 A라는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A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B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매우 나빠요. 그럼 A라는 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B라는 회사의 주식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가 있죠. 물론 A, B 둘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A, B 떨어지는데 C 회사를 또 샀어요. A, B 떨어졌는데 C 회사를 샀는데 C 회사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산 투자하면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수익률의 변동이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큰 게 불확실성이고 위험이 크다는 소리예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런데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있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중점적으로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포트폴리오가 10번 나오면 60 내지 70%가 여기서 답을 줘요. 여기서. 그래서 좀 있으면 알게 돼. 아, 이렇게 출제하구나 이렇게.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분하는 거야. 그럼 체계적 위험은 뭘고 비체계적 위험은 뭔데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요. 제가 A회사, B회사, C회사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입니다. 그게 뭔데? 체계적 위험이 부동산 경기가 변동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이든 우리 인천의 부동산이든 전부 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자, 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쓸 수 있다고. 인플레이션.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체계적 위험.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그러면 A, B, C 부동산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A, B, C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체계적에다 B자만 붙였습니다. 그럼 정반대겠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으면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겠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뭔데? 개별 부동산의 고유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나오면 체계적이라고 해야 되고 개별 부동산 그러면 체계적이어야 됩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개별 부동산 비체계적. 개별 부동산 비체계적. 집에 가면 이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지 여기서 막 그렇구나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말 체계적이면 비체계적이면 이런 것이 생각 안 날 것입니다. 안 날 건데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나는 왜 그럴까? 언니 생각나? 그 언니가 또 그러지. 언니는 생각날 듯 말 듯해. 언니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 안 나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구나. 사실은 지금 과정은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걸 배웠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 주에 제가 뭘 배웠습니까? 그러면 대답 못한 사람이 태반이요. 뭘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뭘 배웠지? 요것만 해야 한다.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 타이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깊은 내용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 거짓말 같아요?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 반복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입이 아파 죽겠어. 계속 반복하니까. 자, 체계적이면 모든 부동산. 비체계적이면 개별 부동산. 근데 개별 부동산 그러면서 체계적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틀린 지분이야. 좀 있으면 보면 돼. 이렇게 내구나. 개별 부동산 나오면서 개별 부동산 체계적 위험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쩌고저쩌고 볼 필요 없어. 개별 부동산 체계적이면 틀린 거라. 개별 부동산 비체계적. 그럼 모든 부동산 체계적.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개별 부동산의 고유한 위험이 비체계 위험인데, 그래서 운영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는 봐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된 위험이다. 근데 그게 뭔데?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요거는 외우셔야 돼.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개별 부동산의 고유한 위험, 비체계 위험. 그럼 비체계 위험은 뭔데요? 운영 경기 변동, 무슨 소송, 근로자 파업, 여러 가지 있다고. 그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그거는. 자, 그러면 비체계점은 이제 이게 비체계점이야. 어떤 게 비체계점이냐면 A는 가지고 있는데 B하고 C는 없는 거. 그러면 체계적이면 모두 다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비체계점은 A만 가지고 있어요. B하고 C는 없는 겁니다. 그럼 세 개를 분산 투자하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체계점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잘 나오냐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한다. 목적이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목적이 수익을 높이는 겁니까? 위험을 줄이는 겁니까?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포트폴리오에서 목적이야. 근데 위험이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위험이 두 개 있대. 실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그럼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데 그때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이라는 거. 비체계적.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 옳은 말. 근데 그때 위험이 무슨 위험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때 위험이 체계적이다, 비체계다?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이 감소라고 나온다고. 체계적 위험이 감소라고. 이 체계적 위험이 감소라는 게 거의 10번 나와.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이면 감소란 말이 10번 나오죠.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나오면 올해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라겠든 옳은 거. 근데 대부분이 틀린 거 고르라 한다고. 그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러면 거의 10번이 이게 답이야. 체계적 위험 감소했다. 이게 답이라고. 그럼 체계적 위험 감소는 O다 X다? X. 오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체계적인 감소 그러면 X라는 거 요거 딱 하나 하고 간 거야. 그거 알았으면 집에 가면 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체계적 감소 X 나오면 이렇게 체계적 감소 X. 그럼 여기서 체계적이면 감소 X인데 그럼 체계적인 뭐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그럼 체계적이면 감소 X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을 인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여기에 체계적이면. 그럼 여기 체계적입니까? 얘들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동안 출제했던 거 이렇게 출제해서 첫 단계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요 B자 들어가니까 B자 들어가니까 부정적이다. 이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20살 때 배워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처음에 20살 때 이걸 배우게 돼요. 20살 때 배우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어요.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거기 교수님들은 저처럼 말도 빨리 안 해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천천히 말씀하니까. 이 학생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보다가 실제로 이제 잠자리에 들려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건지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건지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놓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불을 켜고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맞다. 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또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딱 이걸로 끝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나는 체념했다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전혀 안 헷갈리잖아.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체념. 그게 뭔 말이야? 없는, 체념, 체계적. 이렇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그럼 체계적인과 비체계적인 중에서 어떤 게 피할 수 없습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비체념했다. 이건 안 맞잖아.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체념했다. 이렇게 신다고.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본다. 언니한테 언니 그게 뭔 말이야? 그래서 개론쌤 무슨 아픔이 있나 봐. 젊었을 때 아픔이 있었나 봐.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체념. 피할 수 없는 체념 이거야. 무슨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자,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체계적 위험 감소 X. 자, 그거 하는 거야. 체계적 위험 감소 X. 자, 그러면 이게 좀 이따가 OX는 이제 학교에서 미리 연습을 한번 할 건데요.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더한 것을 무슨 위험이라고 하냐면 총위험이라고 해요. 총위험을 다른 말로 전체 위험이라고 해요. 전체 위험. 총위험을 전체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이 3%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4%였습니다. 그럼 총위험은 몇이래요? 7이었겠죠.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거야. 그 비체계적 위험이 1%로 감소했다고요. 1%로. 그 비체계적 위험이 1% 감소해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3%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총위험은 이제 몇 되는 거야? 총위험은 4%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면 이제 다음에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배울 건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매우 잘해버리면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가 나와.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체계점이 0이 되게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래도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총위험은 몇이 되는 겁니까?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감소한다. OX, O.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점이 감소한다. OX, X.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점은 감소하지 않는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이 감소한다. OX. 이렇게 자식이 어때? 총위험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 그렇죠? 됐어요. 여기 1번을 통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비체계점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위험이, 전체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체계적임은 감소하지 않는다. 자, 2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 OX, O. 그럼 0까지 감소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임은 살아있다. 그래서 총위험은 0이 안 되고 3%가 된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총위험은 0이 될 수 없다. 그럼 총위험은 감소는 하는데 총위험은 0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엄청나게 시험을 잘 낸다고. 그럼 봐요. 지금 했던 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인 감소 X야. 여기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총위험은 0까지 감소는 5일까 있을까? X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는 포트폴리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야.
체계적 위험 감소 X, 총위험 감소 X, 0까지 감소 X. 그러면 총위험 감소는요, 5야. 총위험 감소는 5인데 0까지 감소가 X가 되는 거야. 모든 위험 감소는 X야. 왜?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화면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동안 약 60% 답이 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 지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그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거 하나 하고, 체계적 위험 감소란 말은 없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OX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필기로 주다 OX 할 때, 볼펜 하지 말고 연필 하세요. 어차피 지우고 또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럼 비체계 위험을 감소시킨다. OX, O. 비체계 0까지 감소, O. 체계적 위험 감소, X. 체계적 0까지 감소, X. 됐죠? 총위험 감소, O.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감소, OX, X. 됐죠?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게 포트폴리오에서 60%가 답이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좀 어려워져요. 그 내용은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지, 이제. 그러면 언니 머리가 아파 죽겠어. 개론 때문에 못 해먹겠어. 그러면 언니가 그러지. 공법은 잘 되니? 개론 때문에 못 해먹겠어. 그러면 공법은 잘 되니? 공법은 그냥. 공법이 잘 돼요? 개론이 잘 돼요? 개론이요? 네, 둘 다 안 되지, 뭐. 둘 다 안 되는 거지. 민법은 잘 된다, 걔들. 민법은 잘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를 넣어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풀려야 돼, 여기에. 이제 가자고, 기출지문. 쓸라가지 말고. 여기 기본서에 있는 거 제가 다 옮겨놨으니까 쓸라가지 말고. 요거 나중에 다 나온다고, 기출지문만 해서. 가봅시다.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 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상세가 이제 없애는 감소하는 거예요. 상쇄시킬 수 있다. OX. X입니다. 여기 나와요. 체계적 감소랑 나오잖아요. 그거 틀린 지문이야. 자,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OX, X. 저것도 체계적이 나와요. 3번하고 4번을 유심히 한번 비교해봐요. 3번하고 4번은 B자는 차이예요. B자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4번이 먼저 나왔어. 27회 때. 그 다음에 3번이 29회 때 나왔다고. 요 비교를 하면 요 3번 지문 29회 때 출제했던 요 지문은 27회째 이 지문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이거 바꾸자 이런 거라고. 딱 B자 차이예요. B자 있냐 없냐고. 그러면 4번부터 나왔으니까 4번이 먼저 나왔으니까 27회 나왔으니까 4번부터.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여기까지 보고 오다 X죠.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 뒤에는 볼 필요도 여기까지 보고 틀렸구나 한다고. 근데 이걸 놓쳤다. 이거 틀린 거 놓쳤다. 그럼 이해하면 되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계속 나오잖아. 이거 체계적 감소란 말이. 자, 그럼 3번으로 가요.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OX, O. 이렇게. 자, 5번도 봅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여기까지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 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2단계에 나온다고. 앞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OX, X. 체계적 위험을 줄여줄 수 않죠.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계속 체계적 위험은 감소, 체계적 위험은 감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이게 틀렸죠. 그럼 요거를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 B자를 넣어주세요. B자. 그러면 B자 넣어주면 뭡니까? 있습니까? 5가 되는 거예요. 5.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점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총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총위험 다른 말로 해보세요. 전체위험. 총위험을 전체위험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1단계. 자, 첫 번째 파트만 배웠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이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근데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 체념했다. 없는 운명 앞에 체념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피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 감소, 그럼 X. 그럼 체계적 위험은 뭔데? 모든 부동산. 구체적으로 가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그럼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런 위험은 어떠한 경우도 제거할 수 없다. 감소되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인 감소 X. 체계적인 0까지 감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적 감소 5. 비체계적 0까지 감소 5. 그 결과 비체계점이 감소하는 결과 총위험은 감소한다. 다만 총위험은 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투자론 전반부입니다. 투자론 후반부는 좀 달라져요. 자, 투자 분석이라 해서 요 필기노트 75쪽 이제 펴놓고요. 또 칠판 보는 거야. 그럼 투자 분석에서는 세 꼭지를 배웁니다. 합계 시간가치 계수하고 현금 흐름 측정하고 투자 분석 기법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배우는데, 그럼 합계 시간가치 계수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이 합계 시간가치 계수에서 먼저 합계 시간가치라는 걸 배워요. 이 합계 시간가치라는 거. 그럼 합계 시간가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되냐면 합계 시간가치 계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 합계 시간가치 계수 요거는 매년 나오고, 이 합계 시간가치라는 개념, 이 합계 시간가치라는 개념은 이제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합계 시간가치가 뭘까? 화폐가 뭐예요? 돈이죠. 그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이게 합계 시간가치. 합계 시간가치는 여러분들 한 5살만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도 5살 때, 저도 5살 때 합계 시간가치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합계 시간가치라는 것을 몰랐죠. 그걸 학문적으로 합계 시간가치라고 한다. 이걸 몰랐죠. 제가 합계 시간가치를 설명하면서 늘상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합계 시간가치는 이런 소리예요.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해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있다. 지금 저에게 1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 1억은 지금 시점의 가치, 이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이 1억이 1년 후에는 얼마일까? 1년 후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래서 1년 후는 미래 가치라고 그래요. 1억이. 그러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고 1년 후 미래 시점의 가치는 미래 가치라고 해요. 돈은 똑같아. 1억씩. 똑같은데 이 1억이 지금 시점하고 미래 시점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이걸 합계 시간가치. 합계 시간가치. 그러면 30년 전에 1억. 30년 전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그것은 과거 가치예요. 그럼 30년 전에 1억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30년 전에 1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여러 개 샀다. 1억이었으면. 그럼 지금 다 1억이야. 30년 전, 지금, 그 다음에 내년, 전부 다 1억인데 시점이 다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세 개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의 가치가 가장 클까요? 과거. 30년 전 1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1억은 거의 껌껌하죠. 껌껌. 그렇지? 50억씩 받고 막 그러잖아요. 50억씩. 그러면 요 세 개의 시점에 과거, 현재, 미래, 요걸 합계 시간이라고 하고, 그 화폐 시간에 따라서 돈은 요 1억이 화폐고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요건 합폐 시간 가치. 그럼 합폐 시간 가치는 과거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했는데 과거 가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왜? 과거는 묻지 말아 가잖아. 과거는 묻지 말아 가니까 과거는 안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에서도 그러잖아요. 노래에서도 채진이가 부른 노래에서도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 쉬는 시간에 클릭해봐. 그러면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고 그랬거든. 과거는 묻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 가치는 안 나온다. 과거까지 나오면 머리가 복잡이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합계 시간 가치는 대부분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편해요. 이 현재 가치가 길어서 줄여서 현가라고 해요. 현가. 시험은 현가라고 안 나오고 현재 가치라고 정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는 줄여서 미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미가라고 하면? 미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미가라고 하고 내가라고 그래. 왜 내가라고 할까? 현재 가치가 현가라는 건 이해되겠어요. 근데 왜 내가라고 할까? 그건 시험 안 나와. 왜 내가라고 할까? 왜 내가라고 하냐면 요 내자가 올내자예요. 올내자.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지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올내자를 써서 그게 맞을 거야. 이렇게 올내자를 써서 내가 이렇게 불러. 예전에 요 내가를
종가락이죠. 종가. 쓸 필요 없어요. 종가락 했는데 이걸 종가락 했는데 실제로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0살 때 책을 이제 사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종가라고 그러더라고. 종가라고. 종가 얘기했어요. 종가. 이 종가라고 이제 알고 왔었죠. 그러니까 합계 시장 가치는 제가 이제 처음 배울 때는 합계 시장 가치는 평가하고 종가가 있다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니까 책이 이제 새 책을 사야 되잖아요. 새 책을 사야 되는데 종가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내가로 바꿨더라고. 내가로. 그럼 왜 내가로 바꿨을까? 거기다가 책에다가 어떻게 해서 네가 군대 갔다 왔을 때 내가로 바꿨다. 이런 걸 안 써놨잖아요. 근데 왜 내가로 바꿨을까? 이거 몰랐어요. 이 종가는 왜 종가라고 했냐면 자, 지금부터 10년 후, 그럼 10년 후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기간이. 그래서 마칠 종자에서 종가라고 했고. 근데 다 내가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들으니까 거기 교수님이, 연세 드신 교수님이 종가를 내가로 바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왜 내가라고 한가는 말 않더라고. 그냥 바꿨다고 하고. 근데 왜 종가에서 내가로 바꿨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가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돼. 일본식 표현.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에서 내가로 바꿨습니다. 그 말만 하고 왜 내가라고 한가는 말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요 원래자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하더라고. 시험에 상관없는 것을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현가라고 안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현가라고 쓰지만 시험은 내가라고 안 나오고 미래가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필 시한가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뭘 냈냐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 요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내, 요건 내는데 이거 좀 흐트러졌네. 여기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흐트러졌네. 자, 그럼 볼까요? 현재 가치가 지금 돈 1억이 있어요. 지금 돈 1억이 있습니다. 그럼 1억을 제가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그럼 은행에다 1억을 예금하면 1억을 원금이라고 해요. 원금. 그럼 1년 후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럼 지금 제가 1억을 예금했습니다. 그 1억을 현재 가치라고 해요. 그럼 이게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1년 후가 미래 가치야. 그럼 1년 후는 얼마래요? 그렇죠. 원금 이자. 그러면 지금 1억인데 이 1억을 은행에 예금했다.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 모른다. 왜? 왜 몰라요? 그렇지. 이자율이 없으니까. 그거. 그럼 이자율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율이 10%다. 이자율이 10%. 그럼 이자율이 10%면 그럼 1년 후에는요. 1억 천이야. 1억 천. 1억 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1억은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에는 1억 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이자율이 20%가 된다는 거야. 이자율이 20%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1억 2천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이제 시험에 나왔던 논리 하나를 알아야 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할 때는 이자율이 필요하다. 그럼 이자율만큼 이자가 더해지는 거야. 여기 1억 천은 어떻게 됐냐면 원금 1억하고 여기다 이자 1,000만 원 더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할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한다는 거야. 이자가 가산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액이 커져. 1억 천 됐잖아요. 금액이 커지는 가치는 똑같아. 지금 1억하고 이자율이 10%일 때 내년 1억 천하고는 똑같은 가치야. 다만 금액이 커지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 더해서 환증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을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요걸 낸다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는 거야. 요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이야. 근데 요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요거 좀 있으면 배워요. 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요거 미래가치. 요게 미래가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미래가치 금액은 커진다. OX? O. 다른 말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높아진다. OX? O.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높아진다. OX? O. 여기에 지금 안 배웠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안 배웠지만 이것들이 미래가치를 뜻한다. 의미하셨습니까? 네, 됐어. 자, 이번에는 이 반대 논리. 그 반대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 만들어보는 거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 우리 부동산학은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감정평가도 뭐냐? 감정평가가 이거라고. 감정평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감정평가는 결국 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 만들기. 여기 감정평가예요. 투자 이론도 전부 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 만드는 거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를 가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를 가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자,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논리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왜 부동산학에서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한가?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자. 그럼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의 현재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야, 가치. 이게 감정평가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일정한 수익을 준다고. 그럼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수익을 줄까? 1, 2, 3, 4, 5. 5년 동안 나에게 수익을 이렇게 준다고, 수익. 그럼 이 수익은 지금 돈입니까? 미래 돈입니까? 미래 돈이죠. 요걸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든다. 이게 감정평가라고. 그럼 감정평가는 결국은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감정평가야. 그럼 결국은 이게 감정평가라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는 게 감정평가 된다고. 그 감정평가라는 논리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할 때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려면 여기서 나가는 돈, 이 현재 시점에 나가는 돈하고 미래에 들어올 돈을 비교하는 거라고. 결국 투자 이론도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 만드는 논리라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만드는 이 논리가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학에서 중요한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만들 때 이거는 다 배웠어요. 왜? 현재 돈이 미래 돈으로 갈 때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럼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옵니다. 이렇게 현재 돈으로 옵니다. 그럼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오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현재 돈이 미래 돈으로 갈 때 이자를 더했죠. 그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갈 때는요. 이자를 빼면 돼요. 이자를. 요 미래 돈 1억 1,000원 이자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자만 빼버리면 뭐가 돼? 현재 돈이 된다고. 그럼 이자를 차감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돼요. 봐요? 현재 돈이 미래 돈으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했다고. 그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가려면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버리면 돼. 이자를 차감하면 된다고. 이렇게. 뭔만큼? 이자율만큼. 그런데 이 이자율을 현재 가치를 만들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갈 때는 금액이 작아진다고. 이렇게. 금액이. 이자를 빼버리니까.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고. 할인. 그러면 할인되니까 이자율인데 이것을 할인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미래 돈이 현재 돈으로 갈 때는 이자율, 즉 할인율만큼 이자를 차감합니다. 이런 논리가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자를 많이 빼겠다는 소리야.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현재 가치 금액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작아지는 거야. 근데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요게 뭘 뜻하냐면 요게 현재 가치를 뜻한다고.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작아진다. 연금 현가 계수는 작아진다. 됐죠? 요거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봐요. 정리. 화폐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논리를 말한다.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원금에다 이자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한다. 금액이 커진다.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 즉 이자율만큼 이자를 차감한다. 그래서 할인율의 크기,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 미래 가치 금액이 달라졌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질 것이고 이자를 많이 줄 것이니까.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럼 이자를 많이 빼야 되니까 현재 가치 금액은 작아질 것이고. 의미하셨죠? 자, 해봐요. 여기에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갑니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요 할인율이라 하는데 할인율이라 말 않고 이자율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라는 말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이자율을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간다. 이걸 우리는 할인한다. 우리 할인한다. 그럼 할인이란 말 나오면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야.
할인 나왔습니다. 그럼 뭐 했다고요? 현재가치 만들었다. 요 할인하고 똑같은 말이 현가. 그러니까 할인, 현가란 말 나오면 현재가치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할인, 현가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거의 흡사한 말이 한원이란 말 나오고, 한원.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현재가치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할인, 현가, 한원은 현재가치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시험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고 논리를 알아줘요. 논리. 앞으로 할인이란 말, 현가란 말, 한원이란 말 나오면 다 현재가치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런 거 배운다고. 다다음 주에 여기 한원이란 말 하나 배울 건데 감정평가에서 수익한원법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럼 수익한원법 나왔습니다. 한원. 그럼 이거는 현재가치 만들었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폐의 시한가치에 관한 겁니다. 그럼 화폐의 시한가치는 이자율에 따라서 할인율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 미래가치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얘는 지금 논리를 설명했고 요걸 내는 거고 요거. 그럼 여기에 이제 지문 2개밖에 아니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뭘 내냐면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란 걸 내요.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 이제 이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매년 나온다.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 그럼 이제 이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가 도대체 뭐냐? 화폐의 시한가치 계수가. 자, 저하고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자, 그러면 논리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게요. 논리 배웠으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계산이 안 되면 이제 잠잔 거고. 이 시간에 지금까지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투자이론에서는 현재를 0이라고 그래요. 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1억을 있는데 그게 3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년 후의 가치를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현재 돈을 미래 돈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럼 현재 돈을 미래 돈 만들라겠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자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없으니까 구할 수 없다고? 그럼 제가 이자율 줄게요. 이자율은 네이트라고 해서 R이라고 해. 이자율 10%입니다. 연간 10% 이렇게. 연간. 그럼 3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3년 후에는? 얼마 돼요? 3년 후에는.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현재 돈을 미래 돈 만들 때 이자율이 있으면 다 구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해보라고. 1억, 3천, 그건 다 알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져야지. 1억 3천이라고? 아니지. 이자가 붙으니까. 만약에 원금만 이자 붙었다. 원금에 이자만 붙는다. 그럼 1억 3천이죠. 근데 이자에도 이자 붙어야 되잖아. 그럼 1년 후는 얼마래요? 1년 후, 3년 후지 말고 1년 후는 1억 1천. 그럼 2년 후에는요? 1억 2천까지는 다 알아. 1억 2,200이 아니라 1억 2,100이야, 100. 원금에 이자 붙은 게 아니라 이자 붙으니까. 그걸 복리라고 그래, 복리.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아무 말 없으면 복리야. 그러니까 복리는 이자가 붙는 거고 단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고. 그럼 요거 단리라면 자, 단리라면 1년 후 1억 1천, 2년 후는 1억 2천, 3년 후 1억 3천. 그러면 세상에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복리라고. 복리니까 1차 년도는 1억 1천이지만 2차 년도는 요 1억 1천이 1억 1천의 10%라고. 그러면 100, 아니 1,100만 원 이자가 된다고 이게. 1,100만 원? 그럼 2년은 1억 2,100만 원이냐. 그럼 3년 후에는요. 1억 3천 3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됐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라고. 그럼 분명히 우리는 화폐 시한가치 논리에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 있으면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1년은 되고 2년도 돼. 그 3년은 안 되잖아, 다. 4년도 잘 안 되잖아요.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봐요. 요거는 된다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가치,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 2년까지 됐는데 3년부터 안 되는 거예요. 3년부터. 그러니까 논리는 배웠지만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지만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되지. 여기서는 되지만 집에 가면 잘 안 된다. 그거 깨우치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래서 계속 나오면 돼. 학원을 나와서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말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안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부 안 하고 다른 생각해. 다른 생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부하고 집에 가서 집안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논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3년 후니까 이러면 안 됐죠. 2년 후. 2년 후에 1억 1천만 원은 0, 1. 지금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랬죠. 그러면 할인율 주면 할 수 있죠. 할인율 줄게 해봐요. 할인율 되니까. 할인율 주실게요. 자, 할인율 주겠어요? 10% 해봐요. 하지마, 안 돼. 하지 말라고 안 되니까. 안 되잖아. 논리나 배웠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더 쉽게. 요게 1년 후야, 1년 후. 1년 후 1억 천, 지금은요 1억. 요건 되네. 요건 되죠? 미래 가치는 2년까지 되는데 3년치 안 되고, 현재 가치는 2년도 안 되고. 좋아. 그럼 이제 요거 이자율 10%가 아니라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자율 10%가 이자율을 줄 건데 3.75%. 그럼 지금 얼마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 만드는 건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만드는 건 1년이 안 되는 거야. 1년이. 1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배웠는데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 수도 있겠죠.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6개를. 이상한 사람이지. 왜 이런 거 만들었냐고.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합계 시간가치 계수 이렇게 부른 거라고. 요거 지금 자. 우리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 배웠죠? 논리 배웠는데 빨리빨리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서 누군가가 만들었지? 뭐야,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 어여삐 여기서 어린 백성을 어여삐 해서 이런 견차로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누군가 만든 거야. 근데 아직 누군가 만든지 몰라.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 수 있을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뭔 말이냐면 합계 시간가치 계수인데, 합계 시간가치는 합계 시간가치를 논리를 배웠는데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계산하게끔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합계 시간가치 계수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합계 시간가치가 계수가 뭔데 요거는 실현 안 된다고. 합계 시간가치 계수라는 것은 합계 시간가치, 즉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 이건 합계 시간가치 계수.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합계 시간가치 계수에서는 우리한테 몇 가지를 시험 물어보냐면 요 4가지 물어본다고. 구분해봐라. 그 다음에 역수, 활용, 계산, 이렇게 4가지 물어본다고. 근데 요 활용, 계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야.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야. 아직까지는 이 역수에서 가장 시험에 답을 많이 줬다고. 역수에서. 근데 지금은 활용, 계산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끝난 게 아니라 요 기본서 한번 봐요. 자, 기본서 285쪽. 기본서 285쪽 가면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85쪽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285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찢어버리세요. 286쪽, 287쪽 이런 것도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 공부한 것은 289쪽 있는 거. 289쪽 가면 체계주기업과 비체계주기업 나왔습니까? 요거 공부한 거예요. 요거. 그럼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나왔죠. 그 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체계죠.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체계주기업에서 막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그 체계주기업 설명을 보면 그럼 기억에 체계주기업은 시장위험들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며 시장임에 의해 제약이 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 나옵니다. 모든 부동산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예를 들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여기에 체계주기입니다. 이것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3번 비체계점. 비체계점은 개별 부동산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4번. 4번은 부동산 투자의 총 위험은 뭘로 구성된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 근데 우리 책 마지막에 보면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 뺐다 이렇게 나왔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기출지문은 저가 다 봤던 거야. 아까 또 기출지문 여기서 다 봤던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때 보라고 요것도 봤던 거야. 그 옆에 있는 기출지문은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요거 배운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는 290페이지, 291페이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2단계인데 요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93쪽 293쪽 가면 그러면 부동산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있죠? 그게 지금 이거야. 합계 시험가치라고. 그게 이게 합계 시험가치입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 겁니다. 되셨죠? 예, 10분 쉬었다.